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유동원의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의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되겠죠. 네. 시장이 오르나 싶으면 또 네. 미끄러지고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과거 긴축이나 이런 장리금리 이런 축소 등의 이런 사례를 미뤄봤을 때 네. 어느 정도 조정을 다 좀 반영을 한 자리다라고 짚어주신 바 있잖아요. 네.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변수까지 또 끼워서 그렇죠. 지금 지난주를 경험한 시장은 어느 정도의 자리에 있는지 그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뉴스는 벌써 2주 정도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의 증시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부터 러셀 2000까지 대부분 다 1% 이상 거의 2% 가까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LPL 리서치라는 데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총 1941년부터 21년 사이에 22번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의 평균 하락률이 보면 마이너스 4.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락일 평균수로 보시면 19.7일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2주 정도 됐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더 남았겠죠. 네. 그리고 또 재상승하면서 그 하락했던 폭을 다 되돌리는 데 걸린 시간은 43.2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3월 16일 날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아마도 어떤 변동성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금리 인상 이전까지의 변동성, 그리고 그 이후에 시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하나의 변수이긴 하지만 네. 아마도 시간적인 정도 하락폭으로 보면은 아까 보면 마이너스 4.6%였잖아요. 지금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10% 이상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듯이 금리 인상 우려로서의 어떤 10%에서 20% 하락폭에 추가 더하기보다는 같이 네. 연결돼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어서 어떤 유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에 따라서 또 국가별로의 어떤 매력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 추이를 보시면은 이미 큰 폭으로 올라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제 석유 수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은 뉴스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 같이 에너지를 다 수입을 하는 이런 제조 강대국들의 입장에서는 유가 흐름을 보면서 어떤 펀더멘털을 판단해야 되는 것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유가가 상승세가 좀 주춤하잖아요. 네. 그 영향이 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는지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시장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미 연준의 이제 긴축 그렇죠. 스케줄인데 네. 이 두려움이 또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짚어봤을 때는 3월에 50pp 인상 가능성이 점점 좀 낮아지고 있었잖아요. 좀 네.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스럽게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0.5에서 0.75까지 인상을 할 가능성이 사실 그 인플레이션 와. 숫자가 나왔었을 때는 네. 91% 이상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지금 많이 떨어졌죠. 많이 그래서 낮아졌네요, 22.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0.25 올릴 가능성이 이제 78%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을 반영을 하면은 시장은 점차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12월 달까지 얼마나 올릴까 하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1% 올릴 가능성 98.8%고요. 1.25% 올릴 가능성이 89%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연말까지 한 5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연말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아까 처음에 도표도 보여드렸듯이 금리를 올린 폭이 2.5% 이상 올렸을 때 이후에 주식을 전부 다 매도하자 이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2024년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스케줄대로라면은 이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1.92%인데요. 네. 이 금리가 3%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단기 금리가
2.5% 이상까지 올라가야지 어떻게 보면 장내 금리차 역전 가능성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2022년 말에 1.25, 2023년 말에 한 2%좀 넘게, 2024년에 2.25%니까 그때까지 어떤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도 인플레이션 숫자가 또 1, 4분기 지나면서 좀씩 잡히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게 또 더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그래도 지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제 폭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고점으로 남겨둔 그 시간이 남아 있는 거고, 근데 무엇보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는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시장에 힘을 더 낼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또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자, 미 연준이 지금 립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숫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5년 평균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이제 2.86% 정도 됩니다. 고점에서 조금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또 10년 평균 인플레이션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2.41%로 좀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네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긴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나서 그 후에 5년 인플레이션 평균치는 벌써 2%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전쟁 우려 때문일 수도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굳이 그렇게까지 빨리 할 필요는 없다. 부채 비율이 워낙 높은데 여기다 대놓고 금리를 괜히 빨리 올렸다가는 어떤 체계적 붕괴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장단기 금리 차도 많이 하락을 하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0.45%에서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좀 옆으로 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네, 살짝 고개 들었다 또 빠졌다가 아무튼 이제 반복하고 옆으로 있군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차트는 사실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동그라미들을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확실히 마이너스로 갔던 때잖아요. 이때가 다 대세 하락장, 그러니까 50% 가까이 하락하는 장, 뭐 이상 하락하는 장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물론 이때는 살짝 그 코로나19 때문에 30%대 중반 정도였지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지금 전혀 0%에 수렴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는 현 시점이 아직까지도 대세 상승장 아래에서 중간 조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축소되고 역전됐을 때도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더 있잖아요, 시차가. 네. 근데 이런 부분 맞물렸을 때도 지금 대세 상승장에서의 조정인 것이지 대세 하락장에 대한 우려는 아니다라고 계속 좀 일축을 시켜주고 계신데 네. 사실 닷컴 버블 시기의 붕괴와 또 비슷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네. 그때 비교했을 때 현재 시장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저는 흐름 자체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기가 어느 때냐라는 거죠. 만약 그 닷컴 버블 때의 지금이 어느 정도의 그렇죠. 수준에 있느냐. 지금 2000년이 지난 거냐, 네, 네. 그래서 이제 붕괴가 시작된 거냐,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 94년, 95년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에 때. 있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전 차트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94년, 2000년도의 장단기 금리 차를 한번 보시면 10년 마이너스 2년 물이 94년도에 빠르게 빠지죠. 그리고 나서 안정을 찾으면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는 거고요. 네. 오른쪽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보여드렸던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도 마찬가지로 0% 수렴할 때까지 98년 이때가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나서 이제 확연하게 이제 마이너스 가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위에 있잖아요. 1.78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아직까지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고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면 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보시면 크게 치고 올라갔다가 쭉 빠지죠. 그러고 나서 안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 높은 숫자를 보고 있지만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예측을 앞으로 2년 안에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원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6% 가까이 있다가 쭉 계속 하락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일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금리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미 연준이 금리를 94년도에 빠르게 3%포인트 올립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쉬죠. 그리고 오히려 1.25%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닷컴 버블 붕괴가 되기 전에 너무 과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빠르게 1.75% 올렸고 언제 깨지기 시작했냐면 1% 올리고 나서
깨지기 시작했어요. 긴축 사이클의 막바지에. 막바지에. 네. 그러니까 한번 올렸던 게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쉬는 구간이 나왔고 또 올리고 나서 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금리를 이때는 3% 올리고 나서 걱정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아직 한 번도 안 올렸죠. 네. 그리고 3% 올리는 시기는 2024년이 돼야 되겠죠. 네,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임금 상승률이 크게 올라갔다. 걱정들 많이 하시지만 임금이 상승을 하고 나서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나서 깨졌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1차 급등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노동 참여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모습이 나왔고요. 그만큼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네. 그 생산성 지표가 보시면 크게 올랐다가 쉬다가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아마 여기 정도 있을 것 같다. 쉬는 부분에 예, 있는 거군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때 장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처음에 9.7% 빠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14.1% 빠지고 굉장히 큰 폭의 폭등을 하죠. 그래서 얼마나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닥한 바블 같은 것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리를 2.5%는 올려야지 끝난다. 아직은 이제 올리는 시기고 결국 경기가 계속 좋게 나오기만 하면 시장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시대는 보시면은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94년, 95년이 인터넷이 엄청난 성장,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게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IoT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되면서 거품을 앞으로 2, 3년 동안 만들어낼지 아니면 그냥 안정적으로 올라갈지 이런 것을 판단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승폭의 차이지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쭉 짚어주시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긴축 스케줄도 그렇고 장단기 금리 차를 다 밀어봤을 때도 우리는 지금 대세 상승을 앞두면서 이제 갖는 네. 조정 시기이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하자라는 말씀 꾸준히 주고 계신데 이 투자의 기회 어떻게 좀 더 활용을 해야 될까요? 네. 자, 국가별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가 모델들 돌려보는데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요소들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뭐냐면 주식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좀 변동성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상승 여력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특히나 나스닥 100이 예. 가장 그렇기 높네요. 때문에 그만큼 상승 여력이 높다라는 것은 주식의 매력도가 높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지난 2주 동안 연속으로 컨센서스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어요. 근데 시장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와 이 금리 인상 리스크가 시장에 팽배하다 보니까 이 비관론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네. 것이지 실질적인 펀디멘탈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선진국도 이런 모습이고요. 또 신흥국을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낮습니다만 그래도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심천 그리고 코스피, 상해. 그러니까 중국, 대만, 베트남, 한국 이게 대표적인 이 제조 강대국이라고 하죠. 네. 이런 국가들의 매력도가 지금 17.5%니까 상승 여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어떤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대만보다 낮은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승 여력에 대한 힘을 우리 시장에서 좀 확인을 해봤네요. 그러면 어디에 조금 더 이 주력을 해야 이 변동성을 제대로 활용을 하는 걸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재상승을 했었을 때 어떤 종목이냐, 어떤 업종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 업종과 종목들, 미국 상장 주식들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우선 가장 먼저 저희가 눈에 띄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네. 어쩔 수 없고요. 퀄컴, 램 리서치, KLA 쭉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한국 종목은 안 집어넣었지만 당연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갈 겁니다. 엔비디아가 없네요. 네. 그때는 상승률이 좀 낮다라고 좀 얘기하셨잖아요. 낮은데,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시면은 대부분이 중국 회사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회사도 있습니다. 엠페즈 에너지 정도, 크네디안 솔라, 지코솔라, 융기실리콘, 다초 뉴 에너지, GCL 폴리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미국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소비 회사들, 이베이라든지 부킹홀딩스, 페덱스 이런 회사들이 나오고요. 이제 건설 관련 소비들, 로즈,
홈디포, 그다음에 닥터 홀튼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오고 또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AI 클라우드 소비 그러니까 달러 제너럴 같은 비자 같은 그런 네. 회사들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저희가 쭉 보면은 이렇게 8개 업종들을 뽑아놨으니까 관련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대형 성장주가 끝났느냐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끝났다면 우리는 진짜 좀 어려운 구간을 앞으로 몇 년간 겪어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대형 성장주의 상승 여력을 보고 있으면 저희 13개 종목을 들여다봅니다. 그중에서 퀄컴 AMD는 뭐 당연히 이 반도체 쪽이라서 제외를 시키고 네. 나머지로 봤었을 때 가장 큰 회사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게 보는 종목들이 뭐가 올라오냐면 알파벳, 구글,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그러니까 역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보고 있으면 거기 애플도 있겠죠? 애플도 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낮게 나오는 게 오늘 뉴스에 나왔던 인텔. 인텔. 그래서 인텔은 저희는 투자는 하지 않고요. 어. 그래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종목 골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네. 이제는 어떤 업종 안에서도 종목 아.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도 종목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큰 그림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ETF들을 보더라도 지금은 반도체 업종, 그리고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전자결제, 핀테크, 그리고 또 5G 통신 서비스, 산업재, 로봇, AI, 자동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다시 재상승을 했었을 때 좋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더 있을 수 있을 수밖에 있으니까 없습니다. 지금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의 관심이 지금 퀄컴이 1위였잖아요. 네. 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잔존 가치의 상승 여력이 항상 바뀌더라고요. 바뀝니다. 계속해서 또 진짜 전략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주간 전략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